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대멸종 했었죠. 대멸종 단원 껑충 띄어서 248쪽하고 249쪽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248쪽하고 249쪽 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은 인류의 생존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하는 탐구 활동을 하는 시간인데,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탐구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여러분들하고 저는 기본 자료를 보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답을 다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목표는 생물 다양성 파괴가 생태계 보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인류의 생존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추론하여 설명할 수 있다 했는데, 요거는 우리 이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 보존돼야 되는 이유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어떻게 설명했나요? 그렇죠. 인류가 생물 다양성으로부터 많은 생물 자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도 했었고, 생물 다양성이 보존돼야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자면 숲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봅시다. 자, 교과서 248페이지 보면은 시와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 가도록 할게요. 시와오의 원래 이름은 군자만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소금 생산지였고 어족 자원이 풍부했던 바닷가였다. 시와오가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된 건 1987년 간척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다. 저게 맥히면서 싸그리 다 없어졌는데 그때 시아오 망농이 주변의 농경지와 산업단지에 공급할 물을 대기 위해 시작된 시화 방조제 건설 사업. 담수호를 만들기 위해 바닷물을 빼내고 소하천에서 흘러드는 민물로 호수를 채웠고 시흥과 화성의 앞글자를 따 시화란 이름이 붙여진 거대한 인공 호수가 탄생했다. 하지만 주변 산업지대에서 흘러든 오폐수가 방조제에 막히면서 수질은 급격히 오염됐고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가 됐다. 그 죽음의 땅에서 최근 다시 생명의 기운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갯벌이 회복되기까지는 생각보다도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생명이 죽어나갔던 갯벌에서 조개며 개가 보이기 시작했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갯벌에서 어민들의 희망도 살아나고 있었다. 굴은 찰때 먹어야 돼. 여름에는 굴 먹으면 안 돼. 시흥 오이도와 화성 대부도를 잇는 길이 12.7km의 거대한 인공호수 시화호. 이 방조제가 만들어낸 총 133.7제곱킬로미터의 간석지 위에는 신도시와 레저단지, 산업시설, 농업단지 등 수많은 지도들이 새로 그려졌다. 그 수많은 지도 중 시화호 복원을 위해 만들어진 갈대 습지는 이 유역의 생태 환경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시화호가 다시 돌아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봤다. 대체 이 갈대들은 시화호의 수질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준 걸까? 시화호 갈대습지 공원은 시화호로 유입되는 주변의 하천,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생식물인 갈대를 이용해 자연 정화 처리하기 위해 조성된 인공습지다. 사람 키를 훌쩍 넘어 크게 자라나는 갈대. 그 특성이 궁금해졌다. 수생식물인 갈대는 물속에 있는 질소나 인 같은 각종 영양염료를 흡수하면서 성장한다. 이를 통해 오염된 수질이 자연 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습지의 천연 청소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유기물이 많은 곳에선 더 크게 자라는 걸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뿌리로 번식하는 특성이 있어 물속에 있는 영양염료를 흡수하는 데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갈대는 강한 번식력과 튼튼한 땅속 줄기로 큰 군락지를 만들어내고 정화된 영양물질을 고스란히 몸속에 저장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수질 정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줄기에 붙어있는 부착 미생물 역시 영양염료를 소비해 정화 효과를 낸다. 여의도 면적 3분의 1 크기의 거대한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하수 처리장은 좁은 면적만으로도 물을 정화할 수 있지만 갈대를 이용한 자연 하수 처리에는 그 몇십 배에 달하는 큰 면적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갈대 습지가 가진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크다.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되면서 시작된 변화 중 하나는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 철마다 이곳을 찾아드는 철새들과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진 생물들. 시화호는 이제 새로운 생태계의 보고가 되고 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예. 시화호 옛날에는 아주 안 좋았죠.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갈대가 큰 역할을 했죠. 자, 우리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읽어가면서 같이 하도록 하죠. 시화호는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이다. 원래는 바닷물을 빼내고 담수호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방조제를 빼내고 담소를 만들 계획으로 방조제를 건설했으나 방조제를 완공한 후에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해양생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해양생물이 떼죽음 당하는 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정부는 시화호 오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담수화를 포기를 하고 담수화를 포기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가둬놓은 거를 다시 흐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조제 배수 관문을 열어서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등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했고 우리가 본 영상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했죠? 그렇죠. 갈대 숲을 조성을 했죠. 그래서 자연정화 기능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시화의 수질이 점점 좋아져 현재는 해양생물과 철새의 종류가 방조제 건설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모습들을. 자, 우리 한번 영상 본거하고 지금 여기 그 선생님이 방금 읽어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분석및 정리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달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 방조제 건설은 시화의 생물 다양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조사해보자 했는데 방조제를 건설한 후에 방조제 완공한 후에 어떻게 됐나요? 물이 흐르지 않게 됐죠. 물이 흐르지 않고 계속해서 육지에 물이 들어오면서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이 됐습니다. 수질이 오염되니까 생물이 어떻게 돼요? 아주 떼죽음을 당했죠. 생물이 떼죽음을 당한다는 그 얘기는 시화의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방조제 건설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2번, 나에서 시화의 담수화를 포기한 것은 분석 및 정리 1에서 답한 생물 다양성의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토의하여 발표해보자 했는데, 자, 우리 시화의 담수화를 포기했다는 거,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관문의 문을 연 거죠. 그래서 정부는 방조제 건설로 인한 시화의 수질 오염과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막고 시화의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방조제, 관문을 어떻게 됐습니까? 여는 노력을 했습니다. 자, 관문을 여니까 드디어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이 아니죠. 우리 7단원 할 때 배웠죠. 이제 옛날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생물 다양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례를 통해 생물 다양성 파괴는 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환경 정책 등을 변화시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 할 때 짓는 거는 쉬워요. 짓는 건 쉽지만 그것이 이제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다시 되돌리는 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와 같은 경우도 배수관문을 빨리 여는 게 그나마 우리 다양성 파괴를 좀 멈춘 꼴이 됐고 그것만 갖고는 또 부족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좀 거기다 갈대도 심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태계의 다른 요소들을 이제 추가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없으면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자, 모든 별로 가와 같이 생물 다양성의 파괴가 생태계 보존에 미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했는데, 자, 무분별한 환경 개발이나 과도한 사람의 출입으로 인한 생태계의 다양성이 파괴돼서 이를 복원시키기 노력한 사례면 뭐 이제 우포는 복원 사례, 뭐 순천만 복원 사례, 지리산 노고다 복원 사례 등이 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선생님이 여기 이 중에서 가본 거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큰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물 다양성이나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데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갔다 와 보면 이 갈대가 있고 뭐 늪을 잘 보존을 하면 그만큼 생물 다양성이 늘어난다는 거는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로 해서 우리 248쪽 그 시와호가 가지고 시와호 때문에 생겼던 걸 가지고 생물 다양성하고 생태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249쪽 보도록 할게요. 자, 249쪽 보니까 이상한 돌기둥이 나와 있네요. 자, 이것도 역시 영상 잠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거대한 야자수가 울창했던 아름다운 화산섬, 특히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이곳은 이스터 섬입니다. 평화로웠던 이 작은 낙원이 황폐한 식인섬이 돼버린 사연은 무엇일까요? 슬프고도 끔찍한 운명을 떠안은 이스터 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남미 칠레에서 약 3,500km 떨어진 태평양에는 홀로 고립되어 있는 외딴 섬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섬은 제주도 크기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작은 화산섬입니다. 기원 후 900년경 해양탐험 고수인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이스터 섬에 처음으로 정착합니다. 섬의 전설에 의하면 호투마투아라는 족장이 2개의 카누에 50여 명을 이끌고 정착하여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요. 사방으로 아득한 수평선만 보이는 이 섬에 고대인들이 대체 어떻게 도착할 수 있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한 일로 여겨집니다. 고대 원주민들이 무사히 정착한 이 섬은 온난다습한 기후로 풍부한 자연자원을 갖고 있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특히 직경 2m, 높이는 24m에 이르는 거대한 야자수들이 섬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산 폭발 덕분에 비옥한 토양까지 가졌으니 이곳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큰 섬이라는 의미로 이곳을 라파누이라 칭했습니다. 섬의 사람들은 돌고래와 물고기, 새에서 살코기를 얻었고 바나나와 고구마, 사탕수수 등을 먹고 살아가는데요. 나중엔 사탕수수즙을 너무 많이 섭취한 탓에 20대쯤 되면 모두가 충치를 앓았습니다. 한 가구당 5명에서 15명 정도의 식구가 함께 살았는데요. 섬의 인구는 최소 6,000명에서 최고 3만 명에 이를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 섬에는 족장과 평민의 계급이 있었는데요. 족장과 지배 계급은 하레파엔가라고 불리는 집에 살았습니다. 12m 길이의 하레파엔가는 해안지대를 따라 쭉 지어졌고 평민들이 사는 작은 집은 훨씬 내륙 쪽에 지어집니다. 이스터섬 사람들은 완전한 고립 속에서 그들만의 특별한 문명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1000년의 시간이 흐른 1722년 네덜란드 탐험가 로에벤이 이 작은 섬을 발견하는데요. 그날이 마침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그는 섬의 이름을 이스터라고 지었습니다. 로에벤이 이스터 섬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는 아주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나무 한 그루도 눈에 띄지 않는 황량한 벌판에 수백 개의 거대 석상들이 서 있었던 겁니다. 이 모아이 석상의 수는 887개에 달했는데 평균 크기는 4m고 가장 큰 것은 21m에 이르렀습니다. 조상의 얼굴을 신격화한 듯한 이 석상들은 전부 바다를 등지고 내륙을 향해 있었는데요. 그중 약 100여 석상은 붉은 모자인 푸카오를 쓰고 있었으며 이상하게도 쓰러져 있는 석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대 석상들을 이 불모지에서 인력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모아이 석상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게 되는데요. 모아이가 아틀란티스의 유적이거나 외계인의 작품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스터 섬에 사람이 처음 정착한 지 약 1000년 만에 이 섬에 무성했던 나무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모아이 석상만 남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시 기원 후 900년대로 돌아가 봅니다. 이스터 섬에 정착한 원주민들은 섬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열심히 모아이 석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터 섬 3개의 화산 중 하나인 라라쿠에서 응애암을 채굴하고 그 상태에서 석상을 조각한 다음 떼어냅니다. 이렇게 만든 무거운 석상을 운반하려면 많은 나무를 베어야 했는데요. 이들은 나무를 잘라서 아래에 깔아 굴림대를 만들었고 그 위에 조각한 석상을 해안까지 굴려서 운반했습니다. 모아이 머리 위에 붉은 푸카오는 족장만 쓸 수 있는 모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모아이 석상은 이스터 원주민들만의 훌륭한 거성문화인 동시에 재앙의 도화선이었는데요. 인구 증가가 정점에 이른 시점부터 약 200년 만에 모아이와 함께하던 이들의 사회가 붕괴된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다용도로 쓰이는 목재가 빠르게 소모되어 갔는데요. 이렇게 숲이 파괴되니 땅도 점점 황폐해졌고 숲에서 얻을 수 있었던 천연 자원들도 사라져 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원이 떨어져 갈수록 이스터의 지배층들은 더 큰 모아이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마지막 나무가 베어지는 그 순간에도 모아이 석상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터 섬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견고히 다지기 위해 위기가 올수록 더 절실하게 거대한 석상을 세워갔지만 이미 섬은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잡아먹을 야생동물까지 사라진 마당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싶어도 배를 만들 나무가 없습니다. 이 고립된 섬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영상 보니까 이게 참 너무나 좀 황당한 일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좀 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이스터 섬은 한때 2만 명의 원주민이 살 정도로 번성하였다 했는데 영상에는 뭐 3만 명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인구 밀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원주민은 많은 나무를 베어 석상인 모아이상을 운반하는 도구를 만들었으며 이 모아이상 우리 보기만 해도 굉장히 크죠. 뭐 4m에서 21m까지 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을 제작하는 방법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땅에서 그 모아이 상을 조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운반을 했죠. 운반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운반 방식은 그렇죠. 나무를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 이렇게 굴렸죠. 그러다 보니까 운반하는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운반하는 도구는 대부분 나무니까 야자나무를 어떻게 쓰면 그냥 막 베기 시작했죠. 그래서 원주민은 많은 나무를 베어서 운반 도구를 만들었고 그리고 운반 도구를 만들려는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식량을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식량을 제공하려니까 또 땅을 개간해야 되겠죠. 땅을 개간하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나무를 또 베야 되겠죠. 그리고 고구마, 바나나를 재배했다. 또 수많은 야자나무로 돌고래, 이 야자나무를 또 베서 뭘 만들었어요? 돌고래 사냥용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1721년 네덜란드의 한 탐험가가 이스터 섬을 발견했을 때 이 섬에는 나무 하나 없이 풀만 자라고 처음엔 나무가 많았었는데 풀만 자라고 있고 척박한 환경에 5,000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또 먹이가 될 만한 큰 동물이 없었으며 닭이 유일한 가축이었답니다.
자, 야자나무가 울창할 때에는 원주민이 잡아먹고 남은 것으로 보이는 돌고래와 새뼈가 섬 곳곳에 발견되었으나 야자나무가 없어지면서 돌고래 뼈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섬에 살던 25종의 새 중 한 종은 지구에서 멸종되었고 12에서 15종은 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나왔네요. 자,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어떤 걸까요? 그렇죠. 처음엔 나무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모아이상을 이제 제작을 하면서 운반을 하면서 나무를 뱄죠. 나무를 베고 그러다 보니까 돌고래 사냥하는 나무까지 다 베서 어떻게 됐어요? 돌고래를 사냥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돌고래를 못 사냥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 뭘 먹어야 되나요? 그렇죠. 새를 먹어야죠. 새를. 돌고래 바다로 못 나가니까 육지에 있는 새를 먹었는데 그 새도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아름답고 먹을 것이 풍족했던 그런 그 섬이 점점 그 상황이 좀 바뀌게 된 거예요. 자, 분석 및 정리 잠깐 봅시다. 자, 이스터 섬에서 야자나무가 없어진 후 돌고래 뼈가 발견되지 않고 여러 종의 새가 사라진 까닭 설명해보자. 간단하게 설명했죠. 야자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과도하게 벌채를 했죠. 야자나무를 벌채했더니 이번에는 야자나무를 벌채했으니까 뭘 못 만들어요? 그렇죠. 사냥용 배를 만들 수 없게 됐고 사냥용 배를 못 만드니까 단백질 어디서 섭취해야 되나요? 새를 과도하게 잡아먹으면서 단백질을 보충했고 그러면 새를 과도하게 잡아먹으면 새들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참 웃기잖아요. 이게 석상 한번 운반하는 거하고 자연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자연을 과도하게 했더니 석상도 못 만들지만 인류도 지금 멸망하게 되는 꼴이 나온 거죠. 자, 이 사례를 바탕으로 인류의 생존에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정리하여 발표해보자 했는데 자, 야자나무의 멸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받게 된 이스터 섬의 사례를 통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어야 역시 이게 중요하죠.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어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류 역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은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이제 결론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생물 다양성을 이제 파괴하는 생태계를 이제 파괴하는 거는 쉬워요. 쉬운데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영상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이 사람들 마지막 나무를 베는 순간까지도 뭘 만들고 있었어요? 모아이 상을 만들고 있었죠. 그 모아이 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나무를 너무 과도하게 벌채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그 섬 지역의 인류의 건강한 삶이 다 깨진 거죠. 영상 뒷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잘랐는데 그 뒷부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터 섬에 새로운 문화가 또 생깁니다. 식인의 문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케이스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황폐화된 이스터 섬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려면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연 상태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눠 토론해보자 했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인위적으로 좀 하자 이런 주장을 할 거고 자연 상태로 두어야 된다는 거는 원래 자연 상태로 뒀어야 되는 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연 상태의 회복 능력을 믿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다 있겠죠.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시와처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어느 한쪽에만 손들어주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내린 결론은 예시 결론이기도 하고 선생님 의견도 똑같아요. 뭐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무를 갖다 심어야죠. 그 다음에 생물 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수업 자체는 뭐 그렇게 커다랗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시와호든 아니면 이스터 섬이든 그 생물 다양성이 깨지고 그러면 생태계가 균형이 무너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걸 이제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만약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좀 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니까. 그래서 항상 생태계가 또 생물 다양성이 우리의 생활에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